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실에서 협심증과 관련하여서 흔히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피가 순환하도록 하는 펌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이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심장 근육에도 피가 잘 공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에 피가 잘 공급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증상을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서서히 혈관이 좁아지면서 협심증이 시작되게 됩니다. 협심증은 가슴 가운데를 중심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 짓누르듯이 묵직한 양상의 통증이 전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체한 듯한 느낌, 가슴이 타는 듯한 화끈한 느낌, 숨이 갑갑한 느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때로는 팔이나 어깨, 턱 쪽으로 뻗쳐나가는 듯한 증상으로 동반되기도 합니다. 협심증은 심장의 부하가 더 가해지는 상황에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 언덕 오르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등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협심증을 보다 더 의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협심증은 가벼운 병이 아니지만 적절히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신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내과 전문의 또는 심장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러한 증상이 더 약한 강도의 운동에서도 나타나거나 안정시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병이 진행하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고, 때로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시급히 의사의 진료를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모두 심장 근육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생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심증의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증상이 시작되게 되며 주로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심장 근육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고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며 심장 마비가 유발되는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며, 또한 심장 기능의 악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심부전 등과 같은 합병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심증 역시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장 기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병원에서 가슴과 팔, 다리에 전극을 연결하고 시행하는 심전도를 시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심전도는 심장 근육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이고, 이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심장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협심증의 진단을 위해서 많은 경우 심장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부하 검사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리기나 자전거를 통해 운동 부하를 하고, 이에 따른 심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또는 약물 부하를 통해 심장의 변화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검사의 발전으로 다양한 진단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하여 심근의 혈류 양상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의학 검사들, 또는 심장 CT의 발전으로 인해 심장 혈관의
협착이나 동맥경화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CT 혈관 조영술 등이 최근에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면 보다 정확하게 혈관의 협착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혈관 조영술의 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관 조영술은 주로 손목이나 넙다리 쪽의 동맥을 통해서 심장의 관상동맥 입구까지 도관을 삽입시키고 조영제를 주입하여 심장 혈관의 협착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 방법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환자분에게 약물 치료 또는 시술이나 수술 등의 치료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혈관의 협착이 심하여 심장의 기능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심근경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필요합니다. 혈관의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류를 개선시키는 방법 또는 혈관의 막힌 부위의 뒤쪽으로 우회로를 개통시키는 수술적인 치료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류를 개선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동맥경화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충분히 철저히 관리하는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그 밖에도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 식이와 같은 생활 습관을 적절히 조절하는 치료 역시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심장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심장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심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공육이나 기름기가 많은 육류, 짠 음식 또는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류는 심장 건강에 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이 심장의 건강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이 심장의 건강에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비율의 채소류,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도정되지 않은 현미류 대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견과류, 콩류, 올리브유와 같이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단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심장에 더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해하십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의사들이나 연구자들도 꾸준히 가져왔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건강보조식품이 심장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건강보조식품을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이나 첨가제로 인해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나 약을 드시는 것만큼이나 적절히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것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정작 운동을 하시도록 권고를 드렸을 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실 때에는 몸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에 따른 최대 심박수의 약 40%에서 65%에 도달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로 천천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즉 빠른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와 같은 운동들이 심장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에 대한 강도를 조금씩 늘리고 시간을 조금씩 늘리되
운동을 하면서 숨이 너무 차거나 흉통이 유발되는 등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강도의 운동이라면 협심증 환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강도의 운동을 하였을 때 도달하는 최대 맥박수 대비 50%에서 80% 정도의 맥박에 도달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가 나에게 적절한 운동의 강도일 수 있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하루에 40분 내지 60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강도라면은 본인에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의 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를 고르시고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꾸준히 지속하신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심증과 관련하여 흔히 갖고 계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